자, 그 다음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다섯 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생이 하는 말이 너희들 힘이라는 게 고작 이 백냥도 들기에 부족한데 어찌 도적질을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너네 힘도 없으면서 무슨 도적질하냐? 하면서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랐으니 어디에도 갈 곳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 부분 나와 있죠. 그래서 도적들이 허생을 따라 섬으로 들어가는 사건의 인과적 필연성은 뭐냐면 이유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적들이 왜 할 일 없이 그 허생이 해놓은 무인도로 들어갔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이 사람들은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못하면 관찰카드에 이름 적히듯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섬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라는 인과적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너무 허무맹랑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옆을 보면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 각자 100금씩 아까 가져갔던 그 100냥씩 가져가서 아내를 얻고 소 한 마리씩을 장만해 오너라 라고 하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2000명이었나 봐.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기한 약속한 날짜에 모두 도착한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왜 들어갔는지 여기 인과적 필연성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하면서 이 부분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이 그 골치를 썩던 도적들을 모두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잘못됐네요. 이 부분을 보면 뭐냐면 나라의 근심을 없앤 허생. 이 허생이 나라의 근심이었던 그 이제 도덕들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나라의 근심을 없앤 허생. 이걸 본다면 허생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영웅적 면모가 부각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임금이나 지배층들이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배층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도적을 통해서 도적은 나라 안에 엄청난 근심이었어요. 잡지도 못했는데 그거를 허생이라는 사람 혼자서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아이언맨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배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이 땅 기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땅에서 모든 기운이 다 곡식에 오기 때문에 쉬게 하거나 혹은 비료 정도를 뿌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사람이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을 심는 대로 다 크게 자라고 김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삭이 달렸다. 그러니까 뭐 이삭이 만약에 3, 4개 달렸다면 여기는 2배 정도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를 해도 농사를 지어도 어마어마하게 생산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이 부분을 보면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3년 동안 먹을 식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거를 비축해 놔두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거를 전부 다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기도와의 교역. 이때 장기도는 이제 일본 정도가, 일본이라고 하면 되겠죠. 일본에 가서 다 팔았습니다. 이때 보면은 작가의 선구적인 해외 진출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때 과일이나 말총을 사니까는 온 나라가 경제가 흔들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외랑 다른 나라랑 무역을 했다면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장기도라는 것은 그리고 매우 번성했던 국제 교역지예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사고 팔 수 있는 교역지인데 거기로 가서 교역을 했다는 거는 작가가 매우 선구적인 해외 진출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되게 사상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도는 나와 있죠. 일본에 속한 고을로 31만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있었다. 기근이라는 거는 먹지 못하는 혹은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었어요.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율은 도와주는 거죠. 진율하고 은 100냥을 얻게 되었다. 돈을 또 얻게 됐죠. 그래서 허생이 탄식하면서 야,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는구나 하고는 남녀 2,000명을 모아두고 아까 그 데려왔던 2,000명을 모아두고 명령을 내렸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먼저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으니라 하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백성이 잘 살게 된 후에야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수 있다는 그런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만약에 세운다. 그러면은 문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의관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전 같으면 그 벼슬하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벼슬을 하고 이런 거를 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하려고 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사상이 다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실학사상은 실제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실용적인 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사대부들은 그런 걸 중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된 후에야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해라 하면서 교육할 수 있다. 혹은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이러한 좋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난다고 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라 해놓고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70페이지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라고 된 부분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뒷부분 보도록 할게요. 70페이지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은자 50만 양을 바닷속에 던지며 하는 말이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줄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라고 하면서 이 화면을 보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배운 포인트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허생이 어떤 재물관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빠져나오며 이 섬에 화근을 없애려고 함이네 라고 하였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다 밖으로 빼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를 안다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양반 사대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두 빼내면서 하는 말이 이 섬의 화근, 불씨를 뭔가 안 좋은 불씨를 빼앗지 않게 하게 남겨두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양반 사대부에 대한 비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를 아는 사대부가 백성들을 매우 착취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빈섬, 이 무인도에서 도족들과 같이 이상국을 실험한 허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그마한 시험이 끝이 나는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대부들을 다 데리고 나온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개 이 부분을 정리하는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개 이 부분에 보면은 빈섬에 도착한 허생의 탄식. 허생이 빈섬에 도착했을 때 탄식을 했어요. 아쉽다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보면은 빈섬은 허생이 이상향을 만들고자 한 공간이다. 이상향은 꿈꾸는 세상. 뭐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상향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내 집에 만약 이상향을 그린다면 뭐 컴퓨터 여러 대를 놓고 뭐 PC방처럼 과자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두고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생이 만들고자 했던 이상향을 만들고자 했던 공간이 이 빈 섬이 됩니다. 하지만 섬의 크기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기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앞서 조선의 작은 경제 구조를 비판했던 것을 고려하면 허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시장의 규모가 더 커져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져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맞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그래서 여기도 그런 면에서 허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빈 섬에 도착한 허생의 탄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내용이 많은데 이번에 허생전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경제, 그리고 사회 제도, 그리고 사상적 배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배경을 보면 취약한 경제 구조. 아까 나와 있었죠. 허생 한 사람만 돈 만냥을 가지고 자주우지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피폐한 삶.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상업이나 공업이 장려돼야 되는데 그것을 산업공상이라 그래서 되게 장려되지 못하고 농사만 장려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장려되지 않고 유통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성이라는 곳에서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장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민들이 최소한 삶의 기반, 뭐 밭대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유랑민은 떠돌아다니는 사람 혹은 도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은 이렇게 취약한 경제 구조 그리고 백성들의 피폐한 삶이 되겠습니다. 사회 제도적 배경을 본다면 또 하나는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선 전기와 후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생처럼 돈이 없는 양반들이 생겨났어요. 또는 변씨처럼 돈이 엄청 많은 평민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요 뒤에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평민이나 중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서민의식이 여기다 이를 붙이면 되겠죠. 서민의식들이 향상하면서 지배층의 무능 그리고 허위가 비판 풍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걸 못했어요. 근데 서민의식, 선생님이 얘기했죠. 조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서민들의 의식이 향상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비판, 풍자 막 비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 제도적 배경을 보면 신분 질서가 동요되고 또 하나는 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지배층의 무능과 허위가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상적 배경을 보면 실학사상과 북학론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또 하나는 상공업을 장려해서 백성들의 윤택하게 살기 위한 실용적인 학문,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실학이라고 했었죠. 실학사상. 그래서 그 실학사상이 있었고, 그다음 이용후생 측면에서 현실을 개선하려는 청나라 문물을 도입하자는 북학론, 이게 바로 박지원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후생이라는 것은 먹고 산 후에 다른 것을 해결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상적 배경은 실학사상과 북학론이 대두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생이 도적들에게 제공한 삶의 조건, 이 당시에는 어떤 게 삶의 조건이었냐를 보면 첫 번째 아내는 사회의 근간이자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그 다음에 집은 우리가 기본 터전이잖아요. 여기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하고 논밭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소하고 논밭이 있어야 뭔가 농사를 짓고 그걸 바탕으로 사고팔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민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집권층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쳐내야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지배층이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배층 혹은 집권하고 있는 집권층이 이런 걸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내도 주어해줄 수 없고 집도 없고 소와 논밭도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도적이 됐었잖아요. 그죠? 혹은 유랑민이 되어서 떠돌거나,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해주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적 문제를 해결한 허생의 비범함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이언맨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조선의 집권층은 변산반도에 도적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토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허생은 도적대들을 양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 아까 뭐가 있었죠? 3개? 아내,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소하고 밭,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줌으로써 주고 나서 그들을 설득해서 빈섬으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그 인과적인 그게 뭐가 있었냐면, 왜 갔냐면 이 사람들이 도적 명부에 올라서 그냥 평범한 양민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 빈섬으로 데려간다. 이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허생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 뭘 하고 싶었냐면 집권층의 무능함. 너네 이렇게 못하고 있어. 이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비판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돌려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직권층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해? 나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해서 이렇게 도적의 문제를 해결한 허생의 비범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허생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직권층이 무능하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섬에서 실현한 이상향의 모습. 허생이 생각했던 이상향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보면은 농업을 기본으로 함. 이 사상으로 보면 우리가 사농 공상 중에 농업이 있었죠. 그래서 농업을 기본으로 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상업도 중시해요. 그래서 외국 장기도라는 곳에 가서 3년치에 농업이 굉장히 잘 돼서 이거를 3년치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이 외국과 교역에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식량을 비축하고 부를 축적함.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죠. 또 하나는 굶주린 빈민들을 구제함. 이 빈민은 요 장기도의 빈민이 되겠죠. 또는 이제까지 먹고 살지 못했던 도적대가 해당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의 범절을 중시함. 이 부분은 나가면서 그랬죠. 나이가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예의 범절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허생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대부. 잠시만요. 허생이라는 사람은 사대부 혹은 성리학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알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자와 의관을 제정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자와 의관은 문물, 문화, 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허생이 생각한 이상향은 단지 먹고 사는 뭔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인 문화, 문물을 품은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두 뭐가 중요하냐면 경제적 풍요로움이 갖추어진 다음에야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야지 다음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이런저런 제도를 주면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실학자들 허생 박지원으로 대표되는 이 실학자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자나 이관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